컷!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기말고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16강, 17강, 18강, 19강, 20강 중에서 수업을 별로 나가지 않는다는 18강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강의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일반화학 2 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6강은 엑시드와 베이스에 대해서 다뤘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정의가 있었는데 아레니우스가 정리한 거랑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합쳐서 각자 이제 정리한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루이스가 정리한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레니우스는 이제 물속에서만 물에 들어갔을 때 수용액에서 무엇을 내놓느냐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반응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아레니우스 산의 경우에는 이제 수소이온을 내놓고 아레니우스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놓게 됩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는 이제 수용액 상태가 아니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은 수소 이온을 그냥 내주기만 하면 되고 반대로 베이스는 그걸 받아야지만 엑시드가 반제되는 물질이 되겠죠.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이제 그 받는 얘가 루이스 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전자를 주는 얘가 오히려 베이스가 돼요. 역할이 좀 바뀌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 수소 이온이 이제 밑에 하단에 보이겠지만 사실 수소 이온은 이제 수소 이온과 물이 만나서 이렇게 하이드로뮴 이온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이 상태에서 수소는 이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자를 이제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런 배기결합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라는 거는 결국 수소를 내놓으면 전자를 받아야지만 이제 안정해지니까 이에 따라서 브랜스트 로우리가 루이스의 일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레니우스도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일부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는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참고로 같은 건 아닌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 대표적인 얘는 이제 암모니아라 그래서 물에 녹으면 이제 물과 만났을 때 이런 결국은 이제 이 암모니아 이온이랑 그 다음에는 수산화 이온이 되잖아요. 얘는 분명히 여기서는 브랜스트 롤이 베이스로 작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직접 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베이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가 아닌 건 알 수 있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암모니아랑 그 다음에는 붕수의 수소가 이렇게 세 개 붙은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특이하게도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고 있는 얘랑 이렇게 암모니아가 따로 있는데 문제는 얘가 그 옥텟 이주기이기 때문에 옥텟구칙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각 전자가 8개인 걸 선호를 해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전자를 받아와야겠죠. 여기는 이제 수소를 직접 내놓는 건 없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롤이 엑시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전자를 받기 때문에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는 아니지만 루이스 산은 맞죠. 역시 얘도 루이스 베이스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브랜스테드 롤이 베이스로는 이 반응에선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같지 않지만 이렇게 포함관계를 이룬다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컨주게이티드 베이스 페어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같은 이제 거의 비슷한 물질인데 딱 하나 차이가 뭐냐? 엑시드로서는 수소를 내놓고 베이스로는 수소를 받아요. 아까 전에 루이스 베이스 정리를 보셨죠? 아니 루이스래. 그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리를 보셨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한쪽 물질이 엑시드랑 베이스를 동시에 작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한쪽에는 엑시드면 한쪽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쪽이 엑시드면 이 반대쪽에만 이제 페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 타단 두 개의 반응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수소를 내놨고 얘는 수소를 받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쪽으로 수소를 전달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얘는 그 브랜스테드 롤이 엑시드가 돼 있고 여기도 브랜스테드 롤이 엑시드 얘는 브랜스테드 롤이 베이스 얘도 브랜스테드 롤이 베이스가 될 거예요. 받는 쪽이니까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끼리 물질이 수소이온 딱 하나 차이 나죠. 그래서 얘가 엑시드면 얘는 그에 맞는 컨주게이티드 베이스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얘는 받기 전이니까 얘를 베이스로 하면 얘는 그거에 맞는 컨주게이티드 엑시드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 상황도 가정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얘도 베이스고 그거에 맞는 그 얘도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얘는 상대적으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는 베이스고 이 입장에서는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고 얘는 오히려 받으니까 여기서는 엑시드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입장에서 받아야 되니까 얘는 베이스가 되고 얘는 아무 변화가 없네요. 마찬가지로 얘는 어 역시 받으니 얘는 수소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성자를 줘야 되니까 얘는 엑시드가 되고 얘네들끼리 컨주게이티드 페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수소를 줄 수 있는 입장이니까 엑시드해서 얘네들끼리 이제 어디 보자, 얘는 받아야 되니까 베이스가 돼서 이렇게 페어가 이루어지겠죠. 참고로 여기서 B 표시는 아까 전에 위에 봤던 B 빼고는 다 그냥 베이스의 그 캐시온이라고 가정할게요. 왜냐면 그 베이스의 애니온, 그러니까 음이온은 항상 OH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캐시온 표기로 그냥 이렇게 써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날려먹었네. 그래서 얘는 굳이 이제 보론이 아니고 보론이라고 설령 칠더라도 얘네들끼리 이제 결합수가 안 맞아서 보론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컨주게이티드 헤어에 약간 관련성을 보자면 엑시드가 셀수록 그 다음 베이스가 세죠. 이 위크 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자면 스트롱은 쉽게 말해서 물에 잘 녹아서 이온화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위크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얘가 일렉트로라이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일렉트로라이트, 강한 일렉트로라이트를 이제 엑시드 베이스에도 붙일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온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스트롱 위크를 따질 수 있겠고, 얘네들끼리 서로 반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트롱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이온화가 잘 되면 평형상 역으로 돌아가기 매우 힘들어요. 이쪽으로는 잘 가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베이시티가 떨어지는 물질이 될 거고, 주로 이제 대부분 뉴트럴 하겠죠. 오히려 심지어 엑시드 성질이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체 물질 중에서 봤을 땐. 마찬가지로 스트롱 베이스도 그 이쪽으로는 잘 가는데 이쪽으로 너무 못 가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물에 아주 잘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그 엑시디티를 띄는 경우도 이거 맞구나. 이 베이스 성질을 약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원래 엑시디티가 없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겠죠. 얘는 낮은 물질이고 얘는 높은 물질입니다. 여기도 베이시티가 높은 쪽, 낮은 쪽 이렇게 되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래도 이렇게 나눠줘서 보면 쉬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크인데 그럼 왜 위크인데 이쪽은 스트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특수한 값을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언급하면 나중에 언급할 내용이 줄어들고 복잡해지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쪽성 물질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얘는 뭐냐, 아까 전에 산염기가 서로 종이에 상충되잖아요. 서로 대립되는 요소란 말이에요. 한쪽은 이제 프로톤을 주고 한쪽은 받고. 근데 이거를 주위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는 한쪽 상황에서는 산으로 작용하고 한쪽 상황에서는 염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예 그냥 물 자체로도 사실 이온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이드로뮴 이온과 어 하이 그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돼요. 얘가 엑시드로 작용하고 얘가 베이스로 작용하든 그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수소 이온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산과 연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그러고, 이거에 대한 평형 상수는 이제 25도씨에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pH랑 pOH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 위에 있는 거 신경 끄셔도 돼요. 저거는 그냥 유튜브에서 날라온 거니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피기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물질에다가 어떤 그 측정량 x에다가 p를 씌우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이제 a 곱하기 10의 b승으로 고쳐가지고 a가 1.0부터 그 10보다는 작은 어떤 특정 상수값을 두고 b는 그냥 자연수라고 자연수래 그 정수라고 했을 때 이 b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PH랑 POH는 각자 마이너스 로그 10 H3O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10 OH가 될 거예요. 근데 로그의 성질을 따르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에다 로그를 씌우면 로그가 될 때는 합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pH랑 pOH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주로 엑시드나 베이스를 칠 때는 이 값이 주로 극단적인 값이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뭐 1이라든가 한 13이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한 4, 9 막 이렇게 4? 한 10 정도 되는 이렇게 물질을 얘기하는데 이걸 따라서 위크 엑시드랑 위크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녹였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녹이지 않고 너무 적지 않게 녹였을 때 사실 이게 pH가 농도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특정 값을 녹였을 때 6,8로 녹여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위크잖아요. 그래서 위크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따라서 KW는 KA, KB인데 이거에 따른 증명은 이렇게 두 개의 반응식에 따라서 KA랑 KB가 정의가 되고 근데 여기서 컨주게이트 페어라고 하면 이 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왜 그런지 살펴보게 되면 그냥 직접 B에다가 A를 하면 이걸 대입을 해봤을 때 이런 식이 세워지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요거 BAH가 잠깐만 뭐였지? BH가 A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HA가 되고 여기 B도 마이너스 A가 돼요. 근데 둘을 곱해버리면 여기 요거는 요 밑에 있는 거 봐주세요. 요거 무시하고 여기서 온다는 걸 봤을 때 양쪽에 이거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그 산도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반응식이랑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도 곱해버리면 이쪽이 지워질 테니까 약분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식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요식 중요하시니까 기억은 해두시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다시피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많이 되면 스트롱이고 적게 되면 위크다. 이제 폴리프로틱 엑시드를 넘어가게 되면 얘는 그냥 엑시드가 한 번에 여러 개의 수소를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의 분자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냥 이런 물질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물이랑 만나서 수소를 내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의 세기를 비교해 보면 처음 이온화 됐을 때가 두 번째 이온화 됐을 때보다 더 많이 돼요. 왜냐면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이제 엑시디티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점차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는 강산인데 두 번째부터는 약산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폴리프로틱 엑시드라고 하고 이제 스트롱 엑시드랑 스트롱 베이스들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스트롱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불산을 제외하고 이런 하이드로젠이랑 그 다음에는 할로젠 원소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할로젠산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특이한 산들 외워주시면 좋겠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칼리 1족이 되는 알칼리 금속과 2족이 되는 알칼리 토금속이랑 그 다음에 그걸로 만들어진 그 양이온 캐시온과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애니온으로 수산화 이온이 붙은 얘들이 주로 베이스가 되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위크로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은 그 처음 넣어준 양이 실제 이온화된 양을 계산해가지고 구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분석학 가실 때는 아예 그냥 이 값을 가지고 주구장창 이제 중요하게 따지는 분야가 있다 보니 이건 조금 깊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KA를 가지고 pH를 구해보면 아까 전에 KA의 식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처한 물질량을 m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이게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x만큼 줄어들 거고, 그만큼 이제 여기는 A-이온이랑 그 다음에는 수산화 이온이 하이드로뮴 이온이랑 이렇게 같은 양으로 x가 만들어져서 이런 식이 세워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x가 0.01몰 수준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냥 지워버려서 이렇게 간략하게 할 수 있겠고, 얘는 이제 이렇게 간략해진 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 계산을 해놓고 여기 있는 전제 조건이랑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0.01 수준보다 작는지. 근데 이게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0.05인 기준을 둘 때도 있어요. 물론 이 값이 작을수록 더 계산이 정밀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S는 여기는 강이고, W는 약이고, A는 산, B는 염기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중화 반응을 하면서 H2를 만들어내긴 하잖아요. 그 아까 전에 그 물의 자동 이온화 역반응처럼 이제 물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여기서 BOH가 그냥 둘 다 물에 녹아 있다고 하면 H2O 일단 만들어낼 거고, 그 다음에 B랑 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 모종의 이유로 가열을 받아서 증발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앙금이 돼가지고 물에 잘 안 녹는 그러한 고체 물질로 형성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의 그 산과 염기는 일단 강산과 가면기가 만났을 때는 아까 전에 얘네들이 너무 낮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얘네들이 서로 배반되는 성격을 가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얘네는 당연히 누출할 거고, 위크 만나는 경우에도 얘네를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위크 엑시드랑 스트롱 베이스가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많이 이온화되면서 얘는 이제 베이스,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얘는 상대적으로 그 산에 세게 약한데 얘는 염기가 강하다 보니까 얘도 염기성이 되고, 얘도 산 염기를 하게 되면 엑시디티가 돼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직접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 반응을 다시 되돌아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잘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너무 잘 내놓다 보니까 얘가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액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얘네들을 꺼냈을 때 BA가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다시 물에 녹여봐요. 그러면 얘네 둘 다 이온화는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둘 다 녹았을 때 여기 있던 물과 만나서 다시 산으로 돌아가고, 여기는 OH가 이렇게 새로 생성될 거죠, 물에 의해서.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별 반응을 거치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염기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산의 세기는 강한데 염기는 약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염을 이루더라도 얘는 다시 WB로 돌아갈 거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엑시딕이 상대적으로 물에서 만들어진 거가 남겠죠. 그래서 얘도 엑시디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산의 약간 조금 특이한 성질들을 보자면, 산의 종류로는 이제 바이너리 엑시드라고 해서 이런 꼴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X는 그냥 임의적이고 여기서 할로진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전자 친화도가 그 전자를 끌어들이는 정도가 크잖아,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산이 되는 경우가 강해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코밸런트 결합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얘네들은 점차 이온화 정도가 커지면서 수소가 쉽게 수소나 H 플러스 이온이 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전기 음성도랑 다르게 밑으로 갈수록 산의 세기가 증가하는데, 그냥 분자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끌려오는 정도가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실수록 더 강한 산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옥시 옥시엑시드라고 해서 산소산이라고 해가지고 ROH 같은 약간 이제 특정 이제 산들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카복실산이라든가. 그래서 얘들은 옥시젠 수가 클수록 당연히 산소한테 전자를 뺏기는 횟수가 많은 만큼 엑시디티가 커지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산과 염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리가 끝났고,
이제 이걸 응용하는 파트인 17단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버퍼스. 완충용액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완충용액은 일단 버퍼부터 얘기를 하자면 외부에서 산과 염기를 때려 박아도 어느 정도까지 견뎌줍니다. 얘가 탱커 마냥. 그 이유는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인 원리는 카완 아이온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어떠한 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떠한 이미 물에 얘가 다른 물질이 이렇게 녹아 있으면 얘들도 결국 물에 녹아드는 반응이 평형 반응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내놓는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얘가 녹아드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얘가 그 이온화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얘가 많으니까 기존에. 따라서 이걸 이제 커먼 아이온 이펙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퍼는 일단은 이론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만드냐면 위크 엑시랑 위크 베이스에 각자 이제 컨주게이티드 베이스랑 컨주게이티드 엑시를 넣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액에 있는 게 탄산 완충용액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산이랑 그 다음에 탄산 나트륨을 넣어가지고 CH3, COOH가 이제 그 커먼 아이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사실상 NaOH의 그 강산의 그 이제 짝물질이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얘만 이제 사실상 그 물에 녹냐 안 녹냐가 되어 있는데 얘에다 OH를 넣어주면 여기 있는 산이 풀려나면서 여기 있는 COH가 늘어나는데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려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큼 버텨줄 수가 있고 반대로 H 플러스가 올 때는 얘가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탄산이 와가지고 그 상대적으로 H 플러스가 증가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핸델스 하세바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pH는 pKa 플러스 로그 10 엑시드분의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이끌어 볼게요.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반응식인 그 산의 반응식을 한번 물과의 반응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엑시드 폼이고 얘는 베이스 폼이에요. 그러면 이거 KA는 HA 마이너스 분의 H3O4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얘를 가볍게 정리하게 되면 그 HA, KA, H3O4, A 마이너스 그래서 다 같이 P 스케일을 씌워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pH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10 A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로그 10 HA 플러스 pKa 정리를 해줄게요. 이쪽으로 넘기는 게 편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고 씌워져서 이렇게 되겠죠. 오우야 이거 고장나는 줄 알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넘겨줄게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저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이끌어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한번 증명해 보시고 아니면 그냥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베이스라고 해도 걱정은 없는 게 베이스의 조건에 다 이 조건을 갈아 넣어서 계산하셔도 되긴 합니다. 복잡하겠지만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버퍼 캐패시티 버퍼가 얼마만큼 버텨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때려 넣어야지 그 중성이 되느냐 아니면 그게 벗어나느냐. 이제 완충용액의 대부분은 원래 pH 그 완충용액의 pH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견디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중간값이 되는 거의 대부분 기준은 이제 원래 그 위크 엑시드랑 위크 베이스랑 그거에 컨주게이트를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1대1로 섞어주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시간 정리하면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넣어준 양, 그 다음에는 요거는 얼마나 넣어줘야 되는지 그 캐패시티를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값이고 요거는 이제 변동된 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처음 pH랑 나중에 pH를 얼마나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계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산과 염기를 이제 중화시키는데 강산과 각용기를 계산할 때는 아까 전에 염을 이루고 있는 이퀴밸런트 포인트
그러니까 산과 염기가 이제 이론상으로 그 값이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아까 전에 둘 다 근데 이제 그 짝이온들이 다 물에 완전히 그 풀어져 있기 때문에 산과 염기를 변화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찍혀 있는 거 볼 수 있고 위크랑 위크 같은 경우에 직접 살펴봐야겠죠. pK랑 pKb를 각자 물질에 문제는 요 경우인데 요 경우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보자면 그 전에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양쪽을 어떻게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이제 주로 강한 쪽을 먼저 넣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스트롱 베이스이고 여기 스트롱 엑시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둘 다 베이스인데 요거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놓은 거고 왜냐면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려야지 그냥 한번 비교해보니까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보자면 여기는 이제 그 베이스는 아까 전에 봤을 때 다 녹아가지고 영향을 안 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염이 그 완충 그 완벽하게 이제 그 중성 반응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A가 남아있기 여기 남아있는 A가 그냥 다시 원 상태에서 다시 이제 수소를 물에서 가져오면서 이 OH가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론상 같은 지점을 넣어줬는데 얘네들끼리 따졌을 때 물이 이제 뒤통수를 쳐가지고 여기 7보다 그 이퀴밸런스 포인트가 높은 걸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이 경우에도 스트롱 엑시드에 비해서 위크 베이스가 다시 엑시드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물과 반응을 해서 이퀴밸런트 포인트가 7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pH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변화하는 지점을 찾아서 대략적인 이제 중화 반응 지점을 찾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퀴밸런스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는 그 pH 인디케이터를 골라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다면 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시점보다는 뒤에 있는 거를 골라주시는 게 상대적으로 오차가 떨어지는 길. 그러니까 실제로 그 pH에 맞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pH 인디케이터에서 대표적으로 얘는 오이 그 산에서 염기로 중화시킬 때랑 얘는 염기에서 산으로 중화시킬 때 각자 이제 페노프탈레인이라고 해서 얘는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을 내고 얘는 이제 산에서 이제 빨간색을 내는 물질인데 이러한 이제 한쪽 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도 있지만 BTB라든가 아니면 리트머스 용액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제 그 용액들 있잖아요. 그런 몇 가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pH가 중성이랑 그 G 기준으로 바뀌는 물질도 있고 아니면 중성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pH에서 양쪽으로 또 색깔이 다른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솔루빌리티 프로덕트 컨스턴트라고 해서 물이 녹았을 때 어떠한 반응에서 이제 그 이렇게 녹았을 때 얘네가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도 결국은 편형 반응이니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온도에 따라서 또 변하긴 하겠죠. 근데 요 값은 온도가 일정하면 사실상 일정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솔루빌리티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첫 번째 그 커먼 아이언 이펙트라고 해서 KSP가 고정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물에 녹았을 때 만들어내는 이온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솔루빌리티가 낮아질 거고요. 왜냐하면 얘가 막 얘를 이미 차 있으니까 그만큼 A를 덜 내놓겠죠. 마찬가지로 pH 같은 경우에도 그 이거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조금 변형된 버전으로서 KA랑 KB가 이제 있잖아요. 얘네 이제 KA랑 KB도 얘네 이제 녹는 거랑 공통된 이온이 있어서 서로끼리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엑시드에 잘 녹는 얘가 엑시드에 더 잘 녹을 수도 있고 엑시드가 되면서 오히려 베이스 환경에서 덜 녹을 수도 있고 그런 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메이션 컨스텐트는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컴플렉스 이온에 만들어지는 그냥 그 평형상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반응상수는 저번에 보셨을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냥 평형을 안 따지고 평형을 안 따지고 평형상수식에다 넣어서 찾는 상수고 이 값이 KSP보다 크다면 상대적으로 그 반응 거기 녹아있는 물질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나서 프레시피테이션이 일어날 거고 여기서는 정반응이에요. 여기는 지금 거꾸로 써놔서 그런데 이게 정반응 쪽, 여기가 역반응 쪽. 그리고 KSP가 Q보다 크다면 이거는 어 그
반응물이 현재보다 많다는 상태가 되기, 그 평행보다 많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나눠주는 방법은 HCl 떨어뜨려서 커먼 아이온 이펙트로 얘를 확인해주고, 얘네를 넣어서 그 베이스에 잘 녹는 애들을 걸러주고, 예를 들어서 엑시드에 잘 녹는 놈들을 걸러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그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17강과 16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잠깐만 머릿속 비우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에 많은 내용이 제가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도 좀 힘들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다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시 놓쳤을 개념을 대비해서 중요하다는 개념 아니면 주요한 개념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뇌 좀 식히시고, 공부하시면서 맛있는 달달하신 거나 아니면 커피도 드시고 잠깐 그렇게 하시면서 한 5분 정도만 휴식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강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 잘 쉬셨나요? 뭐 공부 힘드시긴 하겠지만 유니스트 오신 만큼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질을 증명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최고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여기서 뭐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공부할 기회는 물론 있겠지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대학원생 아닌 이상 힘들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 공부하러 여러분들 오신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시험 못 봤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힘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 잘 보면 더 좋기 때문에 이걸 보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죠. 이제 19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rmodynamics. 이제 연력학에 대해서 따를 건데, 이제 연력학은 이제 물리학에서 따르고 화학에서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화학적인 관점으로 보게 될 건데, 그 전에 몇 가지 변화점이 있다는 것만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응에는 자발적인 반응과 비자발적인 반응이 있어요. 어떠한 물질 딱 이렇게 두 개만 놔두는데 상태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몇몇 반응은 얘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한쪽 반응 쪽으로. 이거를 스폰테이지어스 리액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비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해서 이쪽은 안 들어가잖아요. 잘. 이걸 이제 비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하는데, 평행 반응에서는 양쪽 다 자발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리버시블은 되돌릴 수 있는 반응이고, 어떤 웬만한 조작 없이. 일리버시블 프로세스는 그냥 한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쏠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반응이 있으면 전반응과 역반응이 있을 때 리버시블은 양쪽 다 어느 정도 비등비등 해가지고 평형점이 있는 반면에 일리버시블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비가역적 반응은 한쪽이 너무 우수해가지고 그냥 다른 우회로를 준다든가 아니면 환경 자체를 뒤바꾸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한쪽 반응으로만 얘를 거의 그냥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어나서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하게 이제 기본적인 정리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0번째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격벽으로 서로 열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AC가 B라는 이렇게 서로 열 전달이 가능한 이런 환경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 둘이랑 얘네의 온도가 같다면 얘네들의 온도도 자연스럽게 같다는 법칙이고, 첫 번째 법칙은 이제 어떠한 그 에너지를 줬을 때 그 에너지를 받은 거를 자기의 열을 올리는 데 쓰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이제 일을 받은 양 이거를 받는 일을 받건 일을 얻은 정도를 이제 그 합산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학에서는 Q는 마이너스 W라고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얘네 기체가 자기를 올리는 데 쓴 열이라면 얘는 이제 외부에 일을 해준 양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역으로 화학에서는 얘는 일을 받은 양으로 정의하고, 얘는 일을 그냥 열을 자기가 받은 열로서 작용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부호가 달라져요. 얘네 부호가 같은 예를 들어서 피스톤이 이렇게 압축됐을 때는 얘는 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일을 받은 거지만 얘는 일을 얻었기 때문에 부호가 서로 반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인 엔탈피를 여기서 정의하게 되는데, 아, 엔트로피를 정의하게 되는데, 엔트로피는 어떤 온도에 있을 때 그 가역적인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 형태로도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얘는 이제 주로 자발적이고 얘는 비자발적이고 얘는 이제 그 뭐 서로 특별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우주를 볼 때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개와 그 나머지 부분이 주위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그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봤는데, 가역 반응에서는 이제 서로끼리 자유롭게 줄 수 있지만 비가역적에서는 하에서 홀로 내려가기 때문에 얘를 한쪽으로만 흐른다는 연력학 법칙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상 얘 그 나중에 보실 정리 두 번째 정리의 두 번째 그 법칙의 사실상 변형판이긴 한데, 다시 여기 넘어와서 보게 되면 이러한 식이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시스템 기준으로 하면, 얘가 서라운딩으로 잡으면 얘는 잃은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같은 연령을. 그래서 t 핫이 t 콜드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두 번째 법칙으로 이제 특이한 작용성으로는 이렇게 엔트로피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같으려면 얘는 온도가 같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리버시브는 그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어 0이어야 되고 일정해야 되고, 비가역적인 경우에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수식을 정리해야겠는데 이런 식입니다. 엔트로피의 변화는 내가 이제 찾은 그 볼츠만 컨스턴트랑 여기다 ln을 씌워서 마이크로 스테터스, 작은 상태에서 얼마나 입자들이 가능한 몇 가지 경우 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따지게 되는데, 차원과 나중 변화량이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테투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입자 두 개가 방 두 개 있으면 얘는 이제 입자 두 개가 A, B를 했을 때 A, B가 각자 두 개의 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 마이크로 스테투스가 2의 제곱인 4가 될 거고, 입자가 3개가 되면 4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입자를 넣어줬을 때 그만큼 이제 두 배만 ln2만큼의 이제 엔트로피가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분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트랜슬레이션 그 운동이랑 그 회전 운동이랑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귀뜸만 해주자면 얘는 나중에 그 이제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얘가 사실 얘보다 더 높은 게 일렉트론의 이제 전자 변화량, 일렉트론이 이제 전자 오비탈 왔다리 갔다리 하는 힘이 있거든요. 얘네보다는 약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힘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UV로 측정을 하게 될 거고 얘는 IR로 측정을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얘네들 이제 분자마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 얘는 UV고 얘는 IR이고 그것보다 적은 양으로 얘네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도 에너지 레벨은 이렇게 달라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다시 원론 쪽으로 돌아와서, 바이브레이션은 그냥 전자가 진동하는 건데 이 결합이 이제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아니면 결합이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거를 이제 다 뭉쳐서 바이브레이션이 되고,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어떤 특정한 한 개의 회전축을 잡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션을 얘기하는 거고, 트랜스미션은 그냥 분자가 직접적으로 운동하시면 된다, 약간 운동하는 약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이 힘든 게 주위에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얘 분자 관점에서도 이 로테이션 하려면 전체가 돌아가야 되니까 살짝 턱도 없는 수준이고, 트랜슬레이션은 더욱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바이브레이션만 존재하고, 거의 사실상 얘만 존재하고, 리퀴드랑 가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 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얘는 더욱더 느슨하고 아예 그냥 제약이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마이크로 스테이트 수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왜냐하면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날아가는 선택지는 없잖아요. 기화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기화나 증발한다는 건 가스가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마이크로 스테이터스가 그 솔리드에서 가스로 갈수록 자유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엔트로피도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저번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암모니아가 합성된다고 했을 때 얘네는 입자수가 반응이 4개가 있는데 얘네 반응이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더욱더 많은 선택지가 있죠. 2개만큼의 분자가 더욱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니까 마이크로스태투스는 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 떨모다이나믹스의 세 번째 법칙은 그 퓨어 크리스탈에서 0도씨일 때 엔트로피는 0이다 또는 이제 이게 각자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절대 용도에 다다랐을 때 그 엔탈피는 0으로 간다. 물론 얘가 또 퓨어 크리스탈이라는 전제 조건이 존재하고 물질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섞여 있다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다 따져줘서 갑자기 수가 늘어나게 돼요. 엔트로피 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유한한 횟수로는 절대 용도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뜻인데 대표적인 뜻 얘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가지고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완벽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실제로 고체는 이렇게 퓨어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얘네 상태 변화하면서 엔트로피는 늘어나겠죠. 온도는 안 변하는데 그 외부의 열의 열을 받아들여가지고 온도를 높이는 데 아니라 스스로 떼어나가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데만 쓰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느슨해지다가 기화되면서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아까 전 0도를 정의해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준 엉뚱한 데다 세워버렸어요. 아니 엉뚱한 데도 아니죠 사실. 이게 다른 나중에 후스랄 얘들과 그 맞춰주기 위해서 스탠다드 몰랄 엔트로피를 이제 몰수 기준을 잡아서, 원래는 엔트로피가 요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몰수 제한이 따라붙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겨버린 거고, 어떠한 반응에서 이거의 변화량은 그 프로덕트의 몰수를 곱해서 고려해 준 것과 그다음 리액턴트에다 몰수를 고려해 줘가지고 계산한 이 각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스탠다드 몰럴 엔트로피의 이제 차를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운 정의 기브스 프리 에너지라고 해서 그 요량은 엔탈피에다가 마이너스 t 곱하기 s로 돼요. 얘 같은 경우 유닛이 줄이고, 얘도 에너지 단위에 있고, 얘는 온도에 이렇게 켈빈에 있고, 아까 전에 적분 정의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단위가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잘 정의됐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얘도 일반 상태에서 298도씨 기준 이렇게 될 거고, 얘도 그냥 변화량 기준이니까 온도는 변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온도를 변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 인스폰테지어스 해가지고 논스폰테지어스 해가지고 자발성은 이제 얘가 0보다 낮을 때, 얘는 0보다 클 때, 그리고 이퀄리브리엄은 얘네들이 같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왜 그렇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얘는 스폰테니어스, 얘가 스폰테이지어스에 가까웠고 얘는 논 스폰테이지어스에 가까웠어요. 사실상 여기 있는 G를 사용한 게 진짜 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냥 간략하게니까 그냥 그거는 경향성이니까 중요하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걸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텐데, 얘는 이제 스폰테이지어스, 얘도 스폰테이지어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식이 있죠. 이 식을 보게 되면 얘가 0보다 작아야지 스폰이었고 얘가 0보다 크면 논스폰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작고 얘가 0보다 크게 되면 상황이랑 매치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의 정의에서 얘가 만약 0인 지점이 있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0인 지점에서. 근데 얘가 이제 0보다 작으려면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는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h가 0보다 크고 얘가 s도 0보다 크게 되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t가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h를 이기는 그러한 시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정한 온도를 넘었었을 때 그때 이제 스폰테지어스가 자발적이게 되고, 둘 다 이제 음일 경우에는 t가 오히려 커지게 되면
델타 S가 이제 마이너스 돼가지고 플러스 되는 양이 커지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특정 온도 이하일 때만 자발적인 반응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델타 Z가 이제 연관이 되느냐? 사실 이 델타 G는 이렇게 식이 정의가 이런 식이 이제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이제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이제 요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리한 조건은 K는 Q고 델타 G가 0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걸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델타 G 플러스 RT K는 0이니까 요걸 이제 G는 마이너스 RT ln K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RT L분의 Q 마이너스 K가 되고, 얘는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뜻은 Q가 K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정반응 쪽으로 흘러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델타 G가 0보다 작을 때는 자발이 되고 델타 G가 0보다 클 때는 비자발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19강도 끝났고 마지막 20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강은 이제 일렉트로케미스트리라 그래가지고 전기가 약간 관련한 특성을 가지고 이제 화학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전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두 가지 정리를 살펴보자면 옥시데이션, 리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산소 얻으면 이게 옥시데이션이고 탄소 이루면 이게 리덕션, 그러니까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일반화 시켜보니까 전자를 잃는 상황에서가 이제 산소를 얻으면 산소에 그만큼 전자를 뺏어가기 때문에 일렉트론을 잃게 되는 거고, 그 원자 입장에서는 그 반대인 환원의 경우에는 산소가 나가게 되면 산소로 그만큼 이제 전자가 여유가 차게 돼서 전자를 얻게 돼요. 그리고 산소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옥시데이션이 아닌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이걸로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거고. 근데 이걸 기준으로 봤더니 대부분의 상황에서 수소를 이루면 그 옥시데이션이고, 산소를 얻게 되면 그만큼 전자를 끌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덕션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옥시데이션 넘버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옥시데이션 넘버는, 그러니까 어떠한 두 개의 본드가 이렇게 두 개 서로 다른 아톰이 있을 그 원자가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한쪽이 이제 우세하게 끌어당기면 얘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하나 낮아지는 거고, 전자를 가져왔으니까 차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차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전자를 잃는 관점이기 때문에 얘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인크리스 하는 쪽으로 정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냥 본들 따진 차지수가 옥시데이션 넘버고, 이게 인크리스 하면 옥시데이션이고 리덕션 하면 디크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 산화랑 환원은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산화 환원 반응으로 묶여서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얘는 이제 전자의 이동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가지고 전자가 홀로 남아있지 않다는 전제 조건하에 계산을 한 거고, 만약 전자가 이제 따로 있다는 설정을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옥시데이션만 일어나고 리덕션만 일어나는 경우를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프 리액션을 이제 각자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 뭐냐? 모든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랑 원자의 그 개수, 그 다음에는 그 차지수도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 맞추기 위해서 산소랑 수소가 여기 정의에 달려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물을 사용해가지고 맞출 수 있으니까 나머지부터 먼저 맞추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고, 산소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수소보다도 결정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먼저 해주고, 수소를 나중에 넣어줘요. 그 이온으로서. 그 다음에는 전자도 이제 차지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넣어주게 돼서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지게 되고, 이 하프 리액션끼리 맞췄으면 또는 이제 전체 반응을 넘어가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 반응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전체 반응은 이제 옥시데이션, 리덕션이 일어날 때는 하프 리액션 중에 옥시데이션 쪽이랑 리덕션 쪽인 쪽을 잘 합쳐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용적으로 사용한 얘가 볼타지 셀이랑 갈바닉 셀인데, 얘네는 약간 고전적인 약간 전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판 달려 있고 얘를 이렇게 딱 이어서 산화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 물론 차세수를 맞춰주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뭔가 전해질을 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전지가 있고, 얘를 조금 발전시킨 형태가 이건데, 솔트 브릿지라고 해서 얘네들을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이제 장점이 뭐냐면, 그 이온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온이 공급되기 때문에 뭐 수소가 생긴다든가, 이런 수소가 생겨가지고 기포가 생긴다든가 이런 걸 좀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솔트 브릿지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 이 에너드는 음극이고 캐소드는 양극이라고 이제 그냥 기본 정의가 이래요. 근데 이제 전화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금속판이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 전선이랑. 용의 밖으로 이제 회로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극은 여기서 전자를 주는 쪽이고, 얘는 전자를 내주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 전자를 이렇게 나가는 쪽에서는 얘가 전자를 받기 때문에 환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얘들 전자를 주는 쪽이기 때문에 옥시데이션, 이렇게 산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얘는 이제 그만큼 이온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얘는 플러스가 흡수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솔트 브릿지에서 그 얘를 이걸 주고, 그 캐시온을 주고, 이쪽에서는 그 얘 중성을 맞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음이온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 솔트 브릿지가 없다면 이 자체 전해질에서 각 이온이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가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약간 세기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볼테지는 이렇게 줄에 이제 콜롬으로 정의가 되고, 한 개의 전자는 대략적으로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콜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나오시게 될 거예요. 물론 그거는 직접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셀 포텐셜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셀 포텐셜은 이제 우리의 전지를 만들 때 그걸로 생성되는 전압의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셀 포텐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셀 포텐셜은 그 리덕션 기준으로 캐소드 쪽에 리덕션 반응이랑 캐소드 쪽에 이제 리덕션 해가지고 나오는 그 셀 포텐셜을 계산하는 건데, 이 셀 포텐셜의 리덕션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떠한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성화되는 거가 이 중성화될 때 나오는 그 반응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얘가 이제 이게 리덕션 정의로서 대표적인 예수로 이제 수소가 있는데, 이 수소의 이제 환원 반응은 이렇게 기술이 돼요. 근데 여기 이게 달려있죠. 얘는 이제 1몰 기준으로서 표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볼테지는 상대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소에서 기준을 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봤던 아연이랑 구리를 이어서 만든 볼타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 얘는 이제 얘는 이제 옥시데이션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리덕션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에서 나온 얘랑 얘는 이제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제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얘가 캐소드였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인데.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깁스 자유에너지를, 그 패러데이가 이제 그 관위를 찾아냈어요. 그 셀 포텐셜이랑 그다음 여기 몰수랑 그 몰농도랑 그다음에 패러드를 계산해가지고 이런 식의 관계식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스탠다드 기준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 298 kb 기준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올 테고, 얘네들은 이제 상관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가 되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렌스트 이케이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근데 얘는 이제 K가 아니라 Q가 들어간 버전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10진법으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다는 게 이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 관계식들은 모두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컨센트레이션 셀은 이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도 이게 같더라도
얘가 n이 이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NNQ가 0이 아닌 이상, 근데 얘는 0이 아니겠죠? 웬만한 경우에. 그래서 웬만하면 0이 아니 얘가 0이 아닌 이상 결국은 포텐셜이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 가지고 농도에 따른 셀을 맞출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은 양쪽에 이제 농도가 같아질 때만 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약간 이렇게 만들어지는 셀을 이제 컨센트레이션 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바지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 프라이머리 셀은 한번 쓰면 버려지고 세컨더리 셀 2차 전지라고 해서 다시 쓸 수 있고 다시 충전할 수 있고 이게 우리 유니스트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차세대 연료 분야죠. 아무튼 다시 넘어와서 이 2차 전지 종류로는 납전지, 이제 차량이 많이 쓰는 거랑 리튬 전지, 요즘 전기차 같은 데 많이 관심이 있고, 알칼리 전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런 배터리 같은 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리튬 카드뮴이라든지 아니면 수소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처럼 이제 이용해서 하겠다. 이거는 책 찾아보시거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제 이거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부식이라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그 산화 환원 경량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금속들, 예를 들어서 리튬이나 아니면 뭐 그 칼륨이라든가 칼슘 이런 얘들은 너무 반응성이 세가지고 물에 넣어서 폭발하듯이 그 산화되려는 경향이 큰데, 얘네들 오히려 산화되는 경향이 수소보다는 작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금이 안정적인 이유가 공기에 닿아도 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잘 안 변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은도 그만큼 잘 반짝거리기 때문에 그러겠죠. 수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다시 원론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5가지 금속 빼고는 웬만하면 일상들의 금속은 다 옥시데이션이 너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만나면 나중에 잘 부식이 되잖아요. 실제로도 수소가 철에서 그 전자를 뺏어와가지고 얘를 산화시키기 때문인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 방법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금속을 이렇게, 얘가 산화가 잘 되는 금속이면 얘를 산화가 덜 되는 금속으로 쏴요. 그럼 당연히 얘가 보호를 해주겠죠. 얘 들어오기 힘드니까. 근데 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노출되어 버렸을 때는 얘가 산화되는 양을 얘가 탱킹을 그대로 얘 쪽으로 그 책임전가를 띄워버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스크래치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희생금속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가 산화가 잘 되는 금속이고 얘는 더 산화가 잘 되는 금속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밖에서 산화가 잘 되더라도 이렇게 일렉트론이 이렇게 이쪽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얘가 산화가 되는 거겠죠. 얘의 단점은 얘가 희생이 계속되기 때문에 얘를 계속 붙여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강도 가볍게 살펴봤고 16강부터 17강까지 이랑 그 다음에 19강부터 20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이 파일은 못 보내드릴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미지 파일로 그냥 제가 링크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개념이 완벽하시다면 그럼 직접 한번 책에 있는 문제를 풀는가 다시 한번 PPT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화학 2 복습 강의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든 오늘이든 아니면 복습하시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께 제발 일반 화학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시험, 바로 다가올 시험과 당신의 윤택한 머리를 채워주기 위한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미약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lease good day for everybody.